네, 그럼 지금부터 학술회의 1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는 5개 주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한인 이민사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며 재외 한인학회 부회장이시기도 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최금자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집 7페이지 하고 이제 병행해서 볼 건데요.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자면, 제가 브라질에 들어간 게 1986년이에요. 그때 브라질 인구가 1억 8,600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발표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통계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키는데 지금은 2억 2천이 넘었어요, 브라질 인구가. 그러니까 브라질은 꾸준히,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국제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외교 정책으로 이민도 많이 받아들이고 점점 인구를 커 나가게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미 한인들, 브라질 한인들의 수는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에 특히 2013년서부터는 아주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강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남미, 특히 이제 브라질 이민은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최초의 정부가 송출한 공식 이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브라질의 한국 사람들이 정식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숫자는 30만 명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통계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기 전에 거친 나라가 어디입니까? 최근에 3년 동안 살았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100만이 넘는 걸로, 그러니까 중남미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간 사람의 수가 100만이 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한인 수가 220만이라고 한다면 거의 절반이 중남미를 거쳐서 들어간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이 한인, 브라질 한인, 남미 한인, 그러니까 94년에 나프타가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이제 경제를 통합한 나프타가 통합이 됐을 때는 아르헨티나에서 사람들이 그 멕시코 국경지대로 마킬라도라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갑자기 10,000명 이상이 올라가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점점 남미 있는 한인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가 간의 그 존재하는 경제의 격차,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제 제가 그 브라질 한인 사회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2008년에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으로 2013년 후반기부터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귀환하기 시작했는데 작년까지는 8,00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경찰 영사가 그렇게 집계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이런 발표가 있어서 전화를 여기저기를 해보니까 올해만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2,0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10,000명 정도가 한국으로 들어왔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리만 브라더스 사건뿐만이 아니라 한인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다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모르니까 중국의 진출, 그러니까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1998년 베네수엘라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2002년 브라질에서 이제 룰라 정권이 들어서고 12개의 나라에서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중국하고 갑자기 친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직접 투자 중남미에 했고, 그 다음에 무역도 2009년 2011년, 그래서 중국이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미국을 제끼고 일본을 제끼고 가장 최대의 무역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니까 이제 그 대표적이 될 수가 있지만 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다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좌파 정부도 이제 많이 물러났고 우파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10년 이상 좌파 정부하고의 그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더 많은, 더 가까워지는 아주 그러니까 밀접하게 그러니까 원조도 하고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어떻게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자료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진출이 우리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있어서는 제가 그러니까 2013년 2월 12일 날 브라질 한인 이민 사회가 50주년 이민 50주년을 기념을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그러니까 7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어디 가서 발표하면 세계 이민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성공한 이민 집단이다 이렇게 강조했었어요.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구동하기 시작한 세계화 현상으로 인해서 브라질이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한국의 그 본국의 경제력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한인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성공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 시기가 1년이 못 간 거예요. 그러면서 한인들이 이제 경제적인 터전을 잃어가면서 이제 중국인들한테 쫓기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중남미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귀한 이민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보십시다. 이거는 그냥 브라질의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브라질 정부가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한 이민이고요. 이제 브라질은 IT 이민도 그렇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경제가 망가지고 난 이후에 국경으로 굉장히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브라질의 꿈이 유엔 안보리 이사회국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1990년에 그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가 손들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자기네는 그러니까 이민들을 받아들인다. 우리는 굉장한 나라다. 이거를 굉장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올리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으로. 근데 역시 포르투갈 제일 많고 일본이 많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그 94년에 나프타가 있을 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인들조차도 이제 멕시코 마킬라도라 쪽으로 갔다 그랬는데 메르코술이 1991년에 이제 남미에서 4개국이 이렇게 경제 통합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까지 한인들은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전부 같은 패밀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90년이 되기 그러니까 시장을 개방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결혼도 그 안에서 다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90년에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고 나서 이제 한국하고 무역이 막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브라질 한인들이 미국으로 진출을 해요. 특히 LA에 좌바 시장으로. 그래서 결혼도 이제 그러니까 진출을 하게 되니까 결혼도 그 이전에는 중남미에서 해결을 했던 그러니까 자녀들의 결혼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을 이제 LA 쪽으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화 하는데 실질적으로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역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뭐 IT인, 시리아인, 쿠바 의사들, 세네갈인, 가나인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월드컵하고 올림픽 2014년 16년 때 그래서 제가 이때 뭐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브라질로 들어올 때 보면 비행기 안에 다 까만 승객으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아프리카 사람들이 브라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르헨티나를 거쳐서 브라질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인, 망명하고 난민.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서부터 이제 군정의 외국인법은 그러니까 군정하에서는 이민자들을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을 비롯한 불법 체류자들을 국가의 안정을 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반란군 아니면 좌파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의 그 첩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85년에 군정을 끝나고 86년에 민정이 들어서면서 88년에 법을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민주헌법을. 그러고서 이제 그것이 추정하는 것은 시민하고 인권 존중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95년에는 헌법을 또 개정을 해서 이제 그 94년에 있던 메르코스 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브라질은 이중 국적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해외 고급 인력을 국내에 유입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또 신이민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맨 아랫줄에 보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브라질 영토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또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들어선 볼소나로라고 하는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 그러면서 굉장히 극우 정책을 쓰고 있고 특히 베네수엘라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쭉 그 재외동포재단에 나온 그러니까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재단에 나온 거를 좀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숫자로는 한인들의 수가 중남미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처럼은 보여요. 증가하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보세요. 5만에서 5만 1천.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86년에 브라질 1월 2일 날 들어가서 그러니까 브라질 비자 받는데 10개월 걸렸거든요. 유학생 비자 받는데.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이게 이제 저의 이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3만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00년도 거의 해마다 이제 브라질에 갔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여기 5만이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짜 이 한국 사람들이 5만 명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앞만 뒤집고 봐도 3만 5천 명을 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모여 있고 힘이 한 곳으로 쏟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부도 알면서도 그거를 줄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중요하니까. 외교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한번 써봐. 브라질의 이 경제 정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브라질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나고 나서도 그 룰라 정부 때 2010년도까지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플러스로 이렇게 나왔죠. 근데 2015년하고 16년에 두 번째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해요. 근데 이 브라질 역사에 있어서 1929년 이후에 그러니까 대공황이 났던 그 다음 해 2년만 마이너스 연속으로 됐고 그 이전에는 이렇게 돼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충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하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나쁜 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이제 이 표는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13페이지요. 자료집 13페이지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정리를 이 자료집에 더 정확하게 해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브라질 한인 이민은 그러니까 이민 50년 동안 가장 짧은 기간에 경제적으로 가장 성공했다. 첫 번째 원인 뭘까요? 60년대 이 사람들이 갔는데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을까요? 일본 이민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이민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의 연속성으로 보시면 돼요. 이민 자체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 일본, 독일, 이태리. 그러니까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브라질 정부가 이 세 나라의 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10년이 된 후에 1955년부터 일본 이민이 다시 이제 브라질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이 한국 이민도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보다도 그러니까 일본어를 더 정확하게 구사하는 한인들이 1908년에 시작한 일본인 사회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본 사회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한인 사회에 이제 경제적으로 정보를 흘리고 사업의 그 나아가는 방향들을 이렇게 일으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시장을 개방하기 전, 이게 90년에 이제 시장을 개방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그러니까 경제적인 터전, 여성 의류 제조업에서, 근데 그 터전도 운이 좋게 1930년대 시작한 그 유대인들의 그 봉해찌르라고 하는 그런 구역에서 그 사람들이 30년이 되면서 2세들이 이 의류업을 이어받지 않고 전문직으로 다 빠지게 되면서 한인들이 60년대, 70년대서부터 여기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적인 터전을 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개방을 하기 직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1988년에 서울 올림픽 끝나고 나서 한국에 뭐 굉장히 높은 그 고위 관리가 브라질을 방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교포들을 모아놓고 밥을 이제 같이 먹는데 교포들은 그동안의 그 관례대로 점심값이 이제 저녁값을 자기네가 이제 내려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교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도 됩니다. 그러면서 저녁값을 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브라질 한인 사회가 놀란 거예요. 아, 한국이 이젠 잘 살게 됐나 보지. 올림픽도 끝나고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했는데 시장 개방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인 회사들, 브라질에 진출한 회사들이 30개가 안 됐어요. 근데 개방을 하고 나서 90년 개방을 하고 나서 제가 94년인가 세어봤더니 70몇 개로 증가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포스코하고 동국철강하고 브라질 발리드 히오도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제철소를 브라질에 건설을 했고 이번에 뭐 주식 시황 뭐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굉장한 이익이 나서 동국철강 주가가 오르고 있다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하는 그 시간이 한 8년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 브라질에 진출한 그 기업들 수를 세어보니까 486개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걸 했는데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만 마을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이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증가하게 되니까 2010년에 상파울루 시정부가 한인들의 그 주거지이자 상업지역을 코리아타운으로 문화보존지역으로 한인의 문화보존지역으로 없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브라질 사회에서 한인들이 우리의 그 경제적인 수준이라 그럴까 좀 부지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기가 다가오죠. 근데 2013년 후반기 본격화된 이 브라질 경기 침체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등장, 그러니까 그 밑에 그냥 한인 사회가 이제 볼리비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느질. 그러니까 이 90년 이전까지만 해도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한인들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는 거의 좀 드물고 파라과이하고 볼리비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한인들 밑에서 24시간을 그냥 바느질을 하고 바나나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서 바나나 먹고 뭐 4살, 5살짜리 딸이 뭐 실밥을 뜯고 그런 식으로 한 2년 정도만 살면 이제 뭐 영주권도 돈으로 살 수 있고 자기 가게도 가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브라질이 매 10년마다 88년, 98년, 2008년 불법 체류자 사면령을 내리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식 영주권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그 한인 사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리비아 사람들이 됐는데 이 볼리비아 사람들하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한인들 밑에서 노하우를 익혀서 이제 한인들의 그 경쟁 상대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중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한인 사회가 이제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 유대인들의 그 경험을 되살려서 한인 사회가 아이들을 전문직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제 패션 스쿨이나 미술 전공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인 그 커뮤니티도 코리아타운도 생기고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지금 그러니까 발신하는 거점 지역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뭐 공공외교 정책도 있고 소프트 파워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2018년 그러니까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낙연 총리가 오셔서 이 우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브라질 한인들이 이제 도안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나가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상파울루 시 정부에서는 이제 소수 민족의 이제 각 청년 대표들을 뽑아서 시 산하에 사람들을 두면서 이제 하는데 벌써 이제 2년이 돼서 올해 지금 또 다시 이 선거철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2014년 월드컵, 2016년 그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2013년에 50주년을 하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인들이 브라질 사람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챔프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사관이나 뭐 문화원이나 기업 무슨 행사에 전부 초대돼서 했는데 그렇게 많은 그러니까 브라질은 넓고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여비가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만든 사람조차도 한국에 지금 와 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1년 활동하고서 그냥 끝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이제 브라질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한국 문화의 날은 상파울루 아까는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은 상파울루 시정부가 2010년에 한 거고 맨 처음에 브라질 한인 사회에 관심을 가졌던 건 상파울루 주정부예요. 주정부가 이제 한국 문화의 날을 만들자 해서 이제 2006년부터 만들었는데 이제 2013년 이민 5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북쪽에 페르나보크주 헤시페에 이제 한국 사람이 7명 있는 그 지역에서 한국 문화의 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조니아 주에서도 이제 그 다음 해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7명이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세계에서 최대 그 제철소 건설하는 지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가깝다고 하는 이유로 이제 어떤 그 명제가 성립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이 마나우스 쪽은 그 자유무역지대 그래가지고 마나우스 주정부가 땅을 그냥 무료로 90년 이후에 무료로 불화했어요. 기업들한테 다 들어와라. 땅 그냥 주고 공장 건설해서 해라. 그래서 여기에 한국 기업들이 다 몰려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자연스럽게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수교 60주년인 2019년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60주년 이렇게 이제 행사를 이것도 나라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코브라스 최신원 씨가 계시는 코브라스에서 이제 그러니까
세종학당들이 그러니까 중국의 공자 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로 지금 브라질에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세종학당도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도 들어가지만 이제 그 최신원 씨 그 SK 그쪽에서도 이제 만들고 브라질리아로 이제 정치의 도시 브라질리아에 만들면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브라질은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그날 2019년이 45주년 외교 수립 45주년. 그다음에 이 일본하고는 124주년. 그러니까 이제 120주년 때는 그 마코 공주가 브라질에 와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그 소프트 파워 투자, 그러니까 브라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론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근데 브라질만 봤을 때, 근데 가장 많은 돈을 문화에 투자하는 나라는 어디인가 하고 보니까 영국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중국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얼마나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민 역사가 1908년에 시작한 그 124년 된 일본에선 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재팬하우스라고 하는 거를 세 군데, 세계의 가장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하는 곳에 상파울루, 로스앤젤레스, 런던 이렇게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중에 제일 먼저 상파울루에 개관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거리가 가장 지구의 정반대편에 있는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얼마나 이 특히 브라질에 대해서 이 중국, 일본, 한국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문화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대표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아이러니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뭐 한국 문화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외교 수립 몇 주년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계속 그 정부의 편의에 따라서 바뀌었어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2018년에 5월에 상파울루 시정부하고 한국 문화인을 8월 15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해 그러니까 이거 15일 전에 6월에 이제 이 5월 달에 그랬구나. 근데 6월에 이제 중국 고위 관료들이 그러니까 수교 44주년을 기념해서 방문했는데 8월 15일을 중국 이민의 날로 지정 공포해버린 거예요. 더 큰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이날이 뭐 1900년 8월 15일이 중국 사람들이 처음 브라질에 도착한 날이었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날 행사는 그러니까 브라질 그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 아주 덮는 아주 그냥 상파울루 시내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이비라뿌에라 공원에서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한인사회는 그러면은 한국 이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했지? 하고 이렇게 보면 그냥 봉이질에서 조그만 데서 그냥 한국 음식 좀 팔고 그다음에 그 8.15 기념식 같은 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한인회에서 한 20-30명 모여서 너무나 소박하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이 통계를 만드느라고 좀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본인 사회 때문에 한인 이민 사회가 컸지만 중국의 진출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일본인촌 리베르다지에서 그 음력설 축제를 하는데 중국의 음력설 축제 그러지 않고 동양의 음력설 축제 그래가지고 그냥 일본 문화도 한국 문화도 다 하나로 그냥 다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 중국하고의 그 무역 관계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10배도 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브라질 한인 사회는 뭐 엘리트 이민이고 최초부터 그 다음에 제가 느끼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쭉 2000년도 이후부터 해마다 한 번씩 가서 보면 SNS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빨리 손에 익히면서 더 빨리 세계화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이제 카톡으로 여러 사람하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더 발달돼 있지만 근데 사용하는 빈도는 이 사람들이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그 이민 50주년 때 책을 냈을 때는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 그 라틴 아메리카로 가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세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지면서
그냥 노동력의 이동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는 한인들은 노동력의 이동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이동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한인들의 그 귀환 이주는 한인들이 들어오는 귀환 이주는 디아스포라가 아닌 초국주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난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더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를 좀 강조하려고 이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소, 뭐 로컬, 뭐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지금 정의하는 거를 지금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나 중남미 한인들의 문화 정체성을. 근데 제가 보니까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들이 귀환이다. 이미 거기서 이제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코어 소사이어티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그쪽 사회에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 중에서도 뭐 예수회, 그 성당에서 운영하는 예수회에서 뭐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밥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밥을 나눠주는 그런 데 가서 기다렸다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는 누가 여행자가 한국 여권도 그러니까 만료가 됐는데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아파서 병원에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영사들이 직접 집 거기까지 가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서류 같은 거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거를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한인들은 브라질 한인들은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그 소속검엔 주관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글로벌 코리안이나 순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다라고 아직 정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귀환하는 한인들 중에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환 이민자들 우연히 텔레비에서 봤어요. JTBC 프로그램에서. 근데 한인이 이제 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국기도 한국 태극기도 집 앞에다가 꽂아놓고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선생님께서 내가 이거 읽으시고 이 집 주인 몰라? 우리가 가르쳤잖아 이러시는데 기억이 안 나. 선생님을 모시고서 10년 이상 한국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깝게 모시고 있던 선생님께서 브라질을 꽉 잡고 계실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이런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선생님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연구자로서는 또 선생님의 그 지금 활동을 좀 더 이렇게 좀 학구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이 활동 최근에 이 수상 분야 제가 쓴 거 말고 선생님 최근에 수상한 거 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잘 늙어가나 이러면서 또 미국에서 수상한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가장 인간으로서의 가장 통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계속 그림으로 그리시고 글로 쓰시고, 그러면서 미셸 오바마 부부도 선생님 팔로우고 점점 그 팔로워들 숫자도 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중남미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도 보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 중학생, 초등학교부터 제가 옛날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그 사업으로 브라질 교과서를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브라질 교과서에 일본, 한국, 중국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나, 몇 페이지가 할애가 되어 있나 이러는데 그걸 보면서 브라질 교과서들을 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봤는데 지리학에서 이민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민자들이 브라질의 경제를 이끄는 사람이 주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전시회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그런 인식,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마인드로 이민을 들여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